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우데이터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AI로 인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 사례를 여러 번 접하셨을 텐데요. 이 때문에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은 다시금 우리 회사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디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최신 랜섬웨어 및 더욱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담당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뛰어난 기능은 물론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의 특징은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이벤트입니다. 모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내사항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다우데이터 우명기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에서 카스퍼스키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명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카스퍼스키의 넥스트 EDR 옵티멈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5년 랜섬웨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카스퍼스키 개요 그리고 넥스트 EDR 옵티멈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진화라는 말은 이제 상투적일서도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분야가 잠시도 정체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즈니스에서의 압박 또한 여전합니다. IT 및 IT 보안 예산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며 비즈니스 리더에 대한 압박과 시스템에 대한 압박도 여전합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눈독을 들입니다. 보안 위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격 표면은 계속해서 확장되며 비즈니스에서의 어려움도 끊이지 않으니 파고들 틈새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랜섬웨어는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분야 업계에서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근절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5월 12일 국제 랜섬웨어 방지의 날을 앞두고 카스퍼스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랜섬웨어 위협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네트워크 데이터에 따르면 랜섬웨어 탐지 건수는 2023년에 571만 건에서 2024년 466만 건으로 18%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심각한 사고에서 랜섬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41%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랜섬웨어 위협의 패러다임이 무차별적 확산해서 고수익을 노린 표적 공격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5년 관통할 때 4대 핵심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화된 RAS 생태계 확산으로 공격의 진입 장벽이 붕괴되고 사이버 범죄가 고도로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기반의 다중 협박, 단순 암호화를 넘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술의 고도화가 있습니다. AI와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점을 이용해 기존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협의 유기적 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그룹이 해체되어도 그 기술과 인력은 다른 조직으로 흡수되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트렌드 첫 번째는 RAS 생태계의 지배입니다. RAS, 서비스형 랜섬웨어인데요. 단순히 악성 코드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작동합니다. 개발자는 악성 코드를 만들고 제휴사는 이를 유포하며 초기 접근 브로커는 침투 경로를 판매하는 등 철저한 분업화가 이루어집니다. 랜섬 허브와 같은 플랫폼은 수익의 90%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격자들을 끌어모으며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격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는데요.
RAS 랜섬웨어를 소수의 해커가 벌이는 범죄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는 방어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공격자를 상대해야 함을 의미하며 2025년도에는 이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프로님,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저는 처음 접한 단어인데 RAAS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랜섬웨어가 해커의 개인 어떤 목적에 의한 공격이 아니고 그 랜섬웨어 자체가 비즈니스화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 랜섬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걸 또 판매를 뭐 연결해 주는 조직도 있는 것 같고 네. 그걸 또 받아다가 공격을 실제로 실행하는 조직도 따로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되게 다변화된 상태인 것 같아요.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어찌됐든 랜섬웨어를 통해서 공격하는 해커만 막으면 됐는데 지금은 뭔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좀 늘어났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뭔가 랜섬웨어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조직들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일 거니 그냥 기업은 예전처럼 들어오는 랜섬웨어 공격만 잘 막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변화된 이런 트렌드에 맞게 뭔가 또 다른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사스형처럼 이제 랜섬웨어만 이제 판매를 하는 네. RASS가 이제 성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 각 역할군의 특성에 맞는 이제 대응 체계가 이제 필요하죠. 그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만약에 이제 사전 침투 차단 및 초기 징후를 이제 탐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들어오기 전에 우리 내부에 들어오기 전에 다크 웹이나 침해 지표, 로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활동을 탐지를 해야 되고요. 네. 둘째로 이제 랜섬웨어 배포 단계 대응은 네트워크 내부 이동과 암호화 단계를 조기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이제 기업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EDR과 XDR 등의 솔루션으로 랜섬웨어 행위를 식별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가 이미 이제 탈취가 된 거죠.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죠. 탈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고 수집 정책을 세워야 하고 다크웹에서 이제 유출되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뭔가 어쨌든 이런 해커들은 다 다크웹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평소에 다크웹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이러한 랜섬웨어가 뭔가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 네. 우리 뭔가 경계 태세를 갖춰야 돼. 라고 좀 평상시보다는 보안 경계심을 확대해서 대응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우리 네트워크 단위나 이런 데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려면은 말씀해 주셨던 이따 소개해 주실 EDR 뿐만 아니라 XDR 같은 솔루션도 조기에 도입을 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했네? 유출이 됐네? 그러면은 그 유출이 됐다는 사실도 되게 요즘에 빨리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그 유출이 됐더라도 해커가 나 너네 거 가져왔어 라고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로그 정책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해커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우리 거 유출됐구나. 뭔가 빨리 내부의 공지도 때리고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라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카스퍼스키에서는 네. 지금 이제 포커스 맞춰져 있는 네. EDR 제품뿐만이 아니고 네. TI라든지 다크웹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 밖에 뭐 피해를 입어서 네. 해커하고 협상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 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추후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약하면 예전보다 신경 쓸 게 확실히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단순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 금액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트렌드 두 번째는 지불 동향의 역설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첫째, 랜섬웨어 지불액은 35% 감소했으며 몸값을 지불하는 기업 비율도 25%로 역대 최저입니다. 표면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향상된 백업 정책, 규제 강화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몸값은 2.5배 이상 폭증했는데요. 이는 공격자들이 대박을 노리고 병원, 금융,
핵심 인프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는 빅게임 헌팅 전략이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격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해졌는데요. 공격자들은 더 이상 소액 다수가 아닌 고액 소수를 누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기업이 입는 피해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공격 기술의 등장입니다. AI는 랜섬웨어 개발의 조력자인데요. 공격자들은 AI를 단순 코드 생성에 그치지 않고 탐지 패턴을 우회하는 다형성 코드를 만들거나 특정 임직원을 겨냥한 고도로 개인화된 피싱 이메일을 대량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펀 SEC는 AI로 랜섬웨어를 개발하여 저비용 대량 공격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BIOVD, 가장 신뢰하는 것을 무기로 삼는 공격입니다. 보안 솔루션이 가장 신뢰하는 영역인 디지털 설명된 정상 드라이버를 역이용하는 치명적인 공격이고요. 공격자는 이 취약한 드라이버를 통해 시스템의 심장 부인 커널에 침투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프로님, 저 디지털 서명된 정상 드라이버라는 거는 일반 사용자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드라이버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드라이버가 해커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교묘한 뭔가의 취약점이 있어서 네. 그걸 토대로 지금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서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네네네.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 드라이버를 이제 공격을 통해 가지고 네. 이 부분을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네. 역으로 그 랜섬웨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약간 소름 돋는 게 어쨌든 저런 정상 드라이버들은 뭔가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별도의 제조사 측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일 거잖아요. 네, 저런 맞습니다. 것들은. 그러면 당연히 저희와 같은 어떤 사용자,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상이겠지 하고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뭔가 취약점이 있어서 해커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 이런 형태로 뭔가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객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드라이버를 만든 제조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네. 법적 제재는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네. 거기 부분에서 이제 따지고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 제조사 측에서 뭐 드라이버 만약에 이렇게 변형이 된 걸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당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아. 이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아. EDR 솔루션이 뭐 적시적소에 만약에 동작을 했다고 하면은 네네네. 그런 위협을 좀 아.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보안 업데이트도 해서 저런 드라이버를 제공을 했을 텐데 해커가 더 뛰어난 거니까 그들도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던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음. 카스퍼스키에서 이거랑 좀 비슷해서 그 에이수스 제조사에 네. 이제 그런 드라이버에 취약점이 있는 걸 발견해서 그 네. 기사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배포된 드라이버를 네. 어떻게 좀 조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드라이버를 배포하기 전에 아, 한 번 먼저 더 점검하고. 검수하고 한 번 더 그러네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생태계의 순환과 진화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해체는 종식이 아닌 확산의 시작입니다. 사법기관이 롯빗과 같은 거대 조직을 해체해도 이는 랜섬웨어의 종식이 아닌 새로운 확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해체된 그룹의 핵심 개발자 기술 인프라는 씨앗처럼 흩어져 랜섬 허브와 같은 새로운 그룹의 자양분이 되거나 기존 그룹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레빌의 코드가 블랙캣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검토 기간 동안 모든 그룹에 보고된 피해자 중 각 그룹의 데이터 유출 사이트에 따른 피해자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협은 끊임없이 재활용되고 진화합니다. 탐지를 피하기 위해 공개된 도구 대신 자체 개발한 맞춤형 툴킷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방어자의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정 그룹을 막는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및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기술적 조치를 넘어 공격을 당하더라도 비즈니스를 신속히 보호하고 지속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으로는 공격 표명 관리 및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관리하고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 실전형 피싱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방어 및 탐지는 강력한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을 구축하여 드라이버 로딩이나 프로세서 종료와 같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응 및 복구는 랜섬웨어에 의해 삭제, 암호화될 수 없는 불변성의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정의된 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가집니다. 2025년 랜섬웨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랜섬웨어는 재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비즈니스형 위협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악성 코드가 아니고 경제적 동기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는 위협입니다.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방어 체계로의 전환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의 방어 전략 또한 단일 솔루션에 의존하는 성벽삭에서 벗어나 위협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신속히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국 강력한 방어는 기술과 사람 그리고 프로세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보안 문화를 조직 내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스퍼스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19개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77%의 응답자들이 사이버 보안 이슈로 지난 2년간 경험했으며 그 중에 75%가 심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 18%가 위협 탐지 툴 같은 필수 도구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답했고 또 다른 18%는 IT 보안 직원이 부족해서라고 말했습니다. 40%의 회사에서 사이버 보안을 외부에 맡긴다고 했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 원격 작업이 많아지고 가트너에 따르면 백신 제품이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카스퍼스키는 199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제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2014년 인터폴과 MOU 체결 이후 싱가포르의 인터폴 글로벌 복합 사이버 범죄 센터에 위협 인텔리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 사이버 범죄 조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30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국제사회와 지역사회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통제하며 대량의 위협정보 DB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이버 위협 관련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시설은 강력한 데이터 보안 규정과 중립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의 현재 사이버 보안 솔루션은 독립적인 분석 테스트에서 꾸준히 수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구성과 체계적인 인지도 그리고 테스트 및 수상 횟수가 가장 많은 보안 제품입니다.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카스퍼스키 제품은 95번의 이제 독립 테스트 및 리뷰에 참여했고요. 이 중에 91번에 1위를 하였으며 92번은 탑3 안에 들었습니다. 독보적이네요. 다른 데 비교하면 진짜. 카스퍼스키가 아무래도 그 네임이 이제 많이 모르시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런 독립평가 기관에서 이런 테스트 수상한 거를 네. 좀 토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수의 좀 뭐 VB100이나 AV 네. 컴퍼러티브라든지 네네네. AV 테스트라든지 네네네. 이런 유명한 데에서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네,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1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립평가 기관에서의 텍스트 결과 중에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AV 테스트에서 실시간 랜섬웨어 보호 테스트입니다. 평가 시나리오별로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실제 랜섬웨어가 로컬 시스템 내 사용자 파일을 공격했을 때 100% 탐지하는 공격 차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공유 폴더 내 악성 코드 공격 차단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다른 보안 기업이 이제 100%를 달성하지 못한 거에 반해 카스퍼스키만이 유일하게 100%를 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스퍼스키의 공유 폴더 보호 기능이 다른 타사 제품 대비해서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 공유 폴더의 공격을 차단한다라는 게 기업 내부에서 어떤 스토리지를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때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 PC에 있는 특정 파일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는데 그게 저런 공용 드라이버로 공용 폴더로 전이가 되는 거를 차단해 준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호스트에 만약에 이제 뭐 백신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네. 그다음에 그 호스트가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이 돼가지고 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 네, 네. 파일들을 모두 다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카스퍼스키 백신이 호스트의 그 공유 폴더에 네. 서버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호스트에서 랜섬웨어 유형이 이제 아. 랜섬웨어가 공격이 발생이 돼서 그 공유 폴더의 파일을 암호화하려고 할 때 네. 그때 이 차단한다. 호스트는 이게 랜섬웨어 유형이다. 그래서 호스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예 그 호스트 감염된 호스트가 공유 폴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린다라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스퍼스키 넥스트 EDR 옵티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용 자원과 IT 보안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의 기업들이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해 이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려는 과정에서 겪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위협에 대한 시야 부족, 심층 조사 및 대응 도구 부족, 사이버 보안 위협에 관한 이제 직원들의 정보 부족,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최신 방식 및 도구에 관한 부적절한 정보, 직원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대한 한정적인 자원이라든지 취약점 및 패치 관리 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보안 세부 사항 파악, 그 다음에 적절한 인스턴트 대응 플랜과 절차 확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 관련 대처라든지 그 외 전반적인 규정 준수와 공격과 관련된 모든 법적 재정적 위협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모든 기업이 이런 문제들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이는 분명 큰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카스퍼스키 넥스트의 역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카스퍼스키는 시장의 수요와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 나아갈 방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하였습니다. 유연성은 더하고 복잡성과 자원 소비는 낮추어 고객이 알맞은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시기가 오면 XDR로 원활히 옮겨갈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세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제품 중 이제 카스퍼스키가 집중하고 있는 넥스트 EDR 옵티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스퍼스키 백신 제품은 기존에 알려진 사이버 보안 위협의 탐지와 제거를 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과 신종 APT 공격, 제로데이 공격 등을 탐지하기 위해 평판 DB, 머신러닝, 행동 분석을 수행하여 파일 리스 위협이나 시그니처에 없는 위협들을 탐지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보호와 고급 보호, 보안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카스퍼스키 넥스트 EDR 옵티멈은 계층화된 보호 기능을 갖춘 도구로 구현됩니다. 보안 위협이 하나의 보호 구성 요소에서 탐짐이 무력화되지 않으면 다른 구성 요소가 해당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의 제품에서 EPP와 EDR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PP 기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스퍼스키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업체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판 DB도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네트워크라고 하고 파일, 웹 리소스 및 소프트웨어의 평판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10억 건 이상의 DB를 가지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KSN 인프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SN 인프라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EPP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일부 보호 구성 요소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오탐지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프로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EPP의 성능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저런 평판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억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다른 보안 벤더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제일 높은 수준인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네, 그 앞서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네. 카스퍼스키가 현재 4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네네네.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겠죠. 그 사용자의 동의를 구한 사용자가 네. 무려 1억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억 명의 이제 그 PC에서 네. 이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게 현재 10억 건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양이라면은 이거는 탑3 안에 들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왜 독립된 기관에서 평가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렇게 좋을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네. 이런 평판 정보를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전 세계 그 업데이트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 매 네. 시간 업데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 부분도 최소 1시간 이상의 그 갭차는 갭이 있구나. 나오잖아요. 네. 네네네. 그거에 비해서 네. 만약에 그 시그니처 DB에 없을 경우에 네. 이 없는 데이터, 없는 정보는 네. 이 평판 DB에서 바로 조회를 그렇겠죠. 해서 네. 만약에 이게 많은 사용자들이 악성으로 판단을 했다. 그럴 경우는 바로 차단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신종 위협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 탐지는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분석하고 랜섬웨어 같은 지능형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 이제 공유 폴더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스트 침입 방지는 호스트인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 위협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운영체제 리소스 및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4가지 등급별로 권한을 구성하여 제어합니다. 등급은 신뢰하지 않음, 높은 제한, 낮은 제한, 신뢰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권한이 허용되거나 차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으로 낮은 제한의 경우 오디오와 웹캠 권한이 차단되어 있는데요. 또한 기존의 그룹에 추가할 수 없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했을 때 높은 제한으로 설정하게 되면 읽고 쓰고 삭제 생성을 모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랜섬웨어 같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왔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이 높은 제한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DB에 없는 그런 부분, 뭐 악성 코드로 탐지도 안 되지만 높은 제한으로 설정하게 되면 네. 읽고 쓰고 삭제 생성 안 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잇 방지는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의 동작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고급 위협 보호를 보셨고요. 필수 위협 보호에서는 램에 상주하여 실행 중인 파일을 검사하는 파일 위협 보호와 웹에서의 악성 파일 다운로드 및 피싱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웹 위협 보호, 메일의 첨부 파일을 검사하는 메일 위협 보호, 인바운드 트래픽 검사하는 네트워크 위협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제어 기능을 통하여 악성 코드가 접근할 수 있는 표면적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제어는 사용자가 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뭐 엔터테인먼트, 공유, 메신저 카테고리별로 접근을 차단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을 하게 되면은 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팝업을 띄우게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허용을 원할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요청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꼭 업무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차단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좀 해지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스퍼스키 엔드포인트에서 장치 제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이동식 드라이브, CD-롬, 블루투스, 휴대용 장치 NTP, 와이파이 네트워크 프린터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동식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읽기만 가능하게 하고 쓰기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신뢰하는 장치를 등록하여 모두 다 차단을 하고 특정 USB만 사용하게끔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 USB를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그 USB 자체의 어떤 기능을 얘가 막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이 호스트에 어쨌든 카스퍼스키가 깔려 있고 여기에 USB를 꽂았을 때 이 PC에서 저 USB로 뭔가를 옮기지 못하게끔 차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차단 정책을 하고 꽂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을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시 사용 허용 요청을 통해서 네. 뭐 정해진 기간 동안 이 해당되는 USB를 허락해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USB에 있는 거를 이 PC로 옮겨오는 것도 저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웹 제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네. 있는데요. 뭐 쇼핑, 게임 등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런 생성형 AI 네네네. 이런 것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아니면 뭐 개별 사이트 주소로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웹방화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이런 호스트, 엔드포인트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웹방화벽이 제공하는 그 DB 사이즈라든지 네네. 아니면 카스퍼스키가 보유하고 있는 DB 사이즈라든지 여기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웹방화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판 DB 수가 네, 카스퍼스키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카스퍼스키 쪽이 훨씬 성능이 뛰어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DB 양은 무시를 못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늘 미처 그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네. 체크를 할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웹 방화벽 차원에서 저러한 어떤 웹 URL이나 뭐 어떤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저런 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라면은 카스퍼스키 같은 EDR 도입하고 웹 방화벽 걷어낸 다음에 이걸로만 운영해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보완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웹 방어벽이 뭐 맨 앞단에서 트래픽을 줄여준다든지 아, 그렇지. 네. 아, 그런 한 번 더 역할도- 걸러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걷어내는 건 좀 아니겠구나. 네, 뭐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그런 보안에 대한 거는 네. 더욱더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뭐 사용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단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응형 이상 행위 제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네트워크의 컴퓨터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바이러스이다, 뭐 악성 코드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적응형 이상 행위 제어는 1년의 규칙을 2주 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을 추적을 하는데요. 네. 가령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MS 파워쉘을 시작한다든지 뭐 저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했을 때 패턴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이 부분을 추적하고 뭐 차단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뭐 파일리스 공격을 막을 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오피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열심히 엑셀과 파워포인트 작업만 하다가 네. 갑자기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뭐야 파워쉘을 시작해서 막 커맨드를 친다고?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카스퍼스키 차원에서 그런 거는 이상행위로 간주하고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반대로 개발자가 똑똑하다. 파워쉘이라든지 네.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는데 네, 뭐 그 엑셀의 매크로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용자는 어떤 뭐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네. 이런 거를 학습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을 경우에 야. 이런 걸 차단을 할 수 있어서 그 뭐 악성 코드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악성 코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발전돼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 네.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도 하나의 IT 인프라 진입점으로 이제 데이터 유출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넥스트 EDR 옵티멈의 그 이제 클라우드 탐색은 카스비 솔루션 구성 요소로 조직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모니터링과 사용자 접근 차단입니다. 왼쪽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파일 공유, 메신저, 이메일, 소셜 미디어 카테고리가 있고 이메일 카테고리에는 이제 395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접근 차단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시작하면 사용자 PC에 설치된 이 카스퍼스키 백신이 해당 이벤트를 등록하고 리포트 항목을 만듭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위젯으로 보여주고 이 부분을 리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접근 차단의 경우 이제 카테고리 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차단하여 보안 정책상 권고하는 정해진 클라우드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이제 지메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차단한다고 했을 때 URL로만 차단을 하더라도 네. 이 주소가 바뀌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또 차단이 안 되지. 네, 차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카스퍼스키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이 부분에서 지메일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바뀌더라도 실시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설령 지메일을 차단하는 경우는 없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지메일 말고 이메일만 이 어떤 특정 웹메일만 사용해야 돼 네. 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는 지메일 같은 개인 메일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럴 때 맞습니다. 이렇게 차단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가령 그 내부에서 이제 아웃룩을 통해서만 네. 메일을 주고니 받고니 해야 되는데 네, 웹메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웹메일에 바로 접속해서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전부 다 차단으로 두게 되면은 오로지 아웃룩을 통해서만 메일을 네. 보낼 수가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 EDR 옵티멈은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센터라는 중앙관리 서버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기기에 설치된 타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타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센터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현재 버전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타사 주요 벤더사의 애플리케이션의 그 업데이트를 이제 모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와, 카스퍼스키가 중앙에서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스스로 뭔가의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사용자 거랑 비교하고 사용자가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니네? 업데이트를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이런 네. 그 사용자들이 업데이트를 네.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관리자가 매번 각 PC마다 돌아다니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카스퍼스키 중앙관리 서버에서 그 부분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PC에 대해서 스캔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윈도우 업데이트뿐만이 아니고 주요 벤더사, 뭐 자바라든지 어도비라든지 네네네. 여기서의 취약점을 통해서도 많이 네.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 버전이 낮거나 취약점이 알려져 있는 버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라이센스 동의하는 것만으로 네.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스퍼스키는 그런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벤더들과도
뭔가의 협약이 돼 있어서 그들과 계속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카스퍼스키는 그 CV 그룹 이제 거기에다가도 이제 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아. 거기서도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 그 부분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줘서 바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도비 같은 그런 회사는 자기네는 보안 전문이 아니니까 네. 내부에 보안팀은 있겠지만 카스퍼스키와 같은 전문 보안 회사가 발견한 CV 취약점 리스트나 그런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내부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이스플로잇 방지를 통해서 네네. 그런 제로데이 공격이 발견됐을 때 네.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탐지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 취약점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 그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자꾸 어도비를 거론해서 어도비가 보안이 약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도비의 뭘 통해서 사용자의 PC가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았어요. 피해를 입기 전에 카스퍼스키로 막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카스퍼스키가 그 벤더한테 너네 거 지금 요 뭐 업데이트도 요 버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고 이런 식으로 사후에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EPP 기능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잡한 위협을 빠르게 식별 및 조사하고 대응하는 데는 이 EPP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카스퍼스키 넥스트 EDR 옵티멈은 복잡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조직의 IT 인프라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자동 위협 탐지와 위협 대응 능력을 결합하여 신규 이스플로잇, 랜섬웨어, 파일리스 공격, 합법적인 시스템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 등 복잡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넥스트 EDR 옵티멈은 위협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보안 책임자나 관리자에게 잠재적 공격에 관한 정보를 개발 및 제공하여 적시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지정한 대응 작업을 자동 수행하도록 합니다. 왼쪽의 컴포넌트에서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면 경고 카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위협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지스트리를 등록했고 어떤 파일을 생성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밑에 권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보겠습니다. 경고에서는 위협이 탐지된 PC에 대한 정보와 해당 기기를 네트워크에서 격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성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견된 악성 개체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PC에서 실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탐지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클릭 대응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행 방지를 통해 실행 파일 및 스크립트 및 오피스 형식의 파일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 저장소는 컴퓨터의 특수 로컬 저장소인데요. 컴퓨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파일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된 파일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며 장치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네트워크 격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구성할 수 있고 수동으로 언제든 종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악성 코드를 클릭하면은 프로세서로부터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됐을 경우에 이 파일이 뭐 어떤 진단명으로 탐지되고 이 현재 PC에서 삭제되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이 악성 코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보다 이제 시야를 넓힐 수가 있는데요. 악성 코드를 클릭하면 카스퍼스키 TIP에서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TI 포탈은 카스퍼스키의 위협 정보 분석이 총 집합된 포탈인데요. 공격의 유형과 설명, 용량, 인증서, 처음 발견된 날짜와 최근 발견된 날짜 등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는 이제 유료로 제공해 주는 거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오픈팁도 있습니다. 일부 기능은 제한이 되지만 여기서도 파일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변경은 시스템 재부팅 이후에도 자동 실행되도록 하거나 디스크에 파일 생성 없이 실행하는 파일리스 위협 등을 볼 수가 있고 파일 생성에서는 악성 코드가 동작하면서 생성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협 트리에서 이제 상세 이벤트에 대해서 IOC 생성이라는 작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단 한 번에 이 IOC 생성 클릭하는 것만으로 모든 PC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을 선택하면 앞에서 그 연결되어 있던 IP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카스퍼스키 TI 포털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침해 지표는 기기에 대한 무단 접근을 나타내는 개체나 활동에 대한 데이터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로그인 시도가 여러 번 실패하면 침해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IOC 검사 작업을 통해 기기에서 침해 지표를 찾고 위협 대응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넥스트 EDR을 사용하면 이 로컬 IOC 검사 작업을 통해서 생성하고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기기에서 IOC가 감지가 되면은 네트워크에서 장치 격리 중요 영역 검사, 실행 격리 저장소로 복사본 이동 개체, 삭제 등의 대응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급 PC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몇 가지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세서 시작 작업을 사용하여 파일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 수집 프로세서를 원격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파일 가져오기 작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사용자 PC에서 타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스퍼스키에서 만든 이벤트 로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종료 작업을 사용해 프로세서를 원격으로 종료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실행 파일, 스크립트, 오피스 형식 파일의 실행을 금지하도록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또한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EDR 기능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카스퍼스키 넥스트 EDRO는 단순히 엔드포인트만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카스퍼스키 시큐리티4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입니다. MS 오피스 365용 카스퍼스키 시큐리티는 그 536을 통해서 관리되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사서함, 원드라이브 사용자 및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리고 팀즈 등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에 이제 카스퍼스키 시큐리티4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 콘솔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와 인터넷만으로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MS 익스체인지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원드라이브, 팀즈, 쉐어포인트의 파일을 검사하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 PC에 별도의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관리 서버에만 이 기능이 활성화돼 있으면은 내 PC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536에 접속할 때 저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그 메일 위협 보호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웃룩에 대해서 첨부된 파일이 들어왔을 때 메일 위협 보호를 통해서 이제 그 파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네. 악성일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 종단에 왔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맨 앞단에서의 막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이 카스퍼스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큐리티4 MS 오피스 365를 통해서 바로 걸러낼 수가 있고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스팸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한번 그 메일이 뭔가 수신되기 전에 카스퍼스키로 한번 거르고 나서 수신이 될 거니까 네, 스팸 차단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특정 메일에 들어와 있는 악성 코드가 담긴 첨부 파일이 있네? 그 메일은 그냥 다 차단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즈나 원드라이브 등을 통해서도 네. 그 이게 파일 공유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카스퍼스키가 뭐 실시간으로 파일을 검사하고 네. 주기적으로 스캔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드라이버에 뭐 악성 코드가 있는 것도 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드라이브를 그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다른 회사의 사람들과 같이 쓰거든요. 뭐 네. 제가 만든 자료를 공유할 때도 원드라이브로 공유하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제가 공유해줬던 그 폴더에 이거 꼭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뭔가 이상한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네, 카스퍼스키가 그러면 그런 원드라이브에 올라오는 이상한 파일을 점검해서 올리지 못하게 차단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좋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나중에 뭐 책임 소재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차단을 했다라는 기록도 어딘가에서는 남겨져서 확인할 수도 있나요? 네, 저희가 이거는 별도의 이제 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포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사용자의 계정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상한 파일 올렸어요, 이 사람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DLP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밀 데이터 예로는 뭐 신용카드 이야. 번호나 각 나라의 규제에 맞는 개인 정보인데요. 네. 링크 복사나 수정, 삭제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삭제, 수정, 변경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DLP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기능은 IT 관리자를 위한 사이버 트레이닝입니다. IT 관리자로서 사이버 보안 기능은 단순히 이제 지원만 받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스퍼스키가 교육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터리, 침해 사고 조사 기본 사항, 악성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 다음에 서버 보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서버를 강화하는 방법,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파워쉘 로그 분석 같은 고급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콘솔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그 교육 커리큘럼을 듣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지. 인증서도 받아볼 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교육 자료가 있어도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CTF 같은 거는 보니까 뭐 센티널 원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저런 대회를 또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은 나 보안 좀 해라는 그런 인지도도 얻을 수 있고 그 보안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저런 CTF 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카스퍼스키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어렵지 않은 보안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체로부터 통합과 혁신을 추구하는 대규모 복합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카스퍼스키 사이버 보안 에코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단일 제품군으로 모든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대처할 수 있는 카스퍼스키 넥스트 EDR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여러 가지 뭐 보안 담당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보안 과제들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신 이 EDR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EDR의 그 도입률이라고 할까요? 이게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AV 소위 백신 쓰시는 분들은 다 EDR로 갈아타야 될 것 같거든요. 요즘 추세로 보면은. 네. 근데 여전히 그냥 AV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이 EDR이 좋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EDR 되게 좋은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여전히 그냥 AV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지 왜 EDR로 안 넘어가고 있는 건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 현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EDR을 도입하다가도 EDR을 다시 이제 도입을 이제 안 하시는 고객사도 많이 있는데요. 네.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EDR을 도입을 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네. 알려진 위협 외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해낼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해내기 위한 네. 알랏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 그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알랏을 분석하기 위한 네. 그 별도의 분석가가 또 필요하고 아, 그러겠다.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비용도 추가가 되고 아. 그거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네. 사용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야. 그래서 이제 카스퍼스키에서 네. 카스퍼스키에도 EDR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다가 아니고 아.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옵티멈이잖아요. 네. 최적화된 제품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뭐 대기업이라든지 SOC 팀을 운영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XDR 엑스퍼트 제품이라는 군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는 그 이제 소위 말씀하시는 뭐 위협 헌팅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걸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 뭐 SMB 기업에서 이런 음. 부분까지 운영하기에는 네. 솔직히 힘들죠. 너무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SMB 팀에서 그 별도의 운영 인력을 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제품을 있는 게 어떨까? 아. 그렇게 해서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나온 게 이 옵티멈 제품이고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네네네. 위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해당되는 PC에서 네. 만약에 위협이 발견되었을 때 이 음. PC를 한 번의 클릭만으로 네트워크에서 분리를 한다든지 음. 그 다음에 뭐 파일을 실행을 방지를 하게 한다든지 음. 보다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EDR을 도입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솔루션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뭐 자원, 인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좋은 거 알지만 도입을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진짜 그동안 많았던 거고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시켜 주면서 EDR의 좋은 기능을 누리면서 운영도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포지셔닝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EPP에 있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네. EDR에 있는 고급 기능까지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네. 뭐 소규모 기업부터 그다음에 뭐 중견 기업, 뭐 대기업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네. EDR 옵티멈을 사용하고 있고 네. 실제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이렇게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서 네네네. 네, 많이 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EDR 도입하려면은 소위 그 뭐 레드팀, 블루팀 그 팀 있잖아요. 네. 그런 전문 보안팀이 없으면은 운영할 엄두도 못 낸다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겠네요. 실제 그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해도 네. IT 전문 그 팀의 인력이 네. 뭐 한두 명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분들이 EDR 분석까지 한다는 거는 아, 말도 안 되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런 옵티멈이 딱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고요.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